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강화 등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로 자리를 옮긴 이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 구석구석 새롭게 단장했거든요. 청취 편의성을 고려해서 뉴스 코너 순서도 바꾸고 또 상담 코너도 보다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새 단장으로 자리도 옮기고 경제부터 사회 분야까지 더 풍성하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에 큰 낙폭을 보였던 코스피였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지난주 검은 금요일을 보냈던 우리 시장,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 쇼크로 있었지만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폭이 전 거래일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 0.87% 오름세로 3,14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보면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들입니다. 외국인 현재 61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1,05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 홀로 1,20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을 좀 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1.16% 오르면서 다시 7만 전자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19% 오름세로 현재 2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건 원전 대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상황은 이렇고 코스닥 지수도 좀 비슷한 분위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1.32% 오르면서 782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66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315억 원 매수 우위, 기관 투자자 역시 40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흐름이 좋습니다. 10위권 내에서 10위권 10개 종목 모두 다 상승불 켰는데요. 네. 특히 제약바이오 대표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2.8% 오름세, HLB도 2.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가장 큰 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현재 6.76% 오름세로 13만 5,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테마가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 UN 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되는 가운데 이 탈플라스틱 협약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세린 BMG,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등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STO,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네, 오는 6일에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죠. 네. 토큰증권, STO 법제화가 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K옥션, 핑거,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이 상승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브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내린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시각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남부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 약 2,500명이 일시 대피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비 피해를 크게 입은 전남과 광주, 경남 등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전남 무안에는 무려 290mm에 육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 반나절 만에 한 달 평균값을 뛰어넘었을 정도였고요. 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고 무안과 한평 일대에선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나 주택에 고립된 주민 27명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현재까지 전남에서 400건이 넘는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곧 재난당국의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도 산사태 경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다급히 몸을 피해야 했는데요. 경남에서만 1,300여 명을 포함해 총 2,2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추가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현재는 비구름대가 약화하면서 경북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나머지 지역에도 시간당 5에서 10mm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비구름대가 빠르게 밀려나면서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중으로 비가 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폭우는 또 예보돼 있습니다. 예. 모레 소나기가 내리는 등 비는 6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30에서 80mm, 강원과 충청도 최대 80mm, 호남과 영남에도 최대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수가 내리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토사 유출, 산사태 그리고 낙석에 유의해야 한다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 광주, 전남 지역에 쏟아진 극한 호우가 제8호 태풍 꼬마이에서 비록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예. 꼬마이는 지난달 말일 중국 남부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저기압의 형태로 서해상으로 접근했는데 이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에 중규모 저기압이 여럿 발달하면서 한반도에 다량의 수증기를 유입시킨 것으로 분석됐고요.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강풍대가 형성되는 저기압의 전면에 위치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과 동시에 올인했던 이 관세 협상 이제 일단락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뒷말이 계속 나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은 아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어떤 나라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또 어떤 나라는 면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인도나 스위스 같은 우방국들이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가만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트럼프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핵심 우방이지만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연합 등보다 훨씬 높은 25%의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예. 앞서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때 중재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게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 공로를 인정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하겠다던 파키스탄과는 대조적인데 네. 이랬던 파키스탄의 관세율은 종전 29%에서 최근 19%로 크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인도와 러시아가 함께 자기들의 죽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말건 알 바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는데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것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네. 추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스위스도 관세 폭탄을 맞을 뻔하자 다급히 협상안을 수정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의 태도에 경로해서 이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보도하면서 이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이 스위스 대통령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어떤 태도나 약간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관세를 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국가별 상호 관세가 오는 7일부터 이제 부과될 예정인데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오는 7일부터 부과될 현재 관세는 거의 정해졌다. 앞으로 며칠 내에 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세가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관세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트럼프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잔뜩 쌓인 부채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우리 돈 211조 원을 찍으면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10년간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일부는 정부가 이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새로운 증세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문제는 이 일부를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되면 수입품에 붙는 관세율이 종전 2.5%에서 1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물건값이 더 오를 거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데 네. 관세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관세율이 9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안방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정책에 더욱 힘을 싣고 있지만 예일대가 진행한 조사에선 관세가 부과되면 신발 40%, 의류는 38% 오르는 등 단기적으로 물가가 1.8% 오르면서 미국 가구당 수입이 2,400달러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고요. 예. GDP도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줄어든 뒤 이후 매년 0.4% 170조 원씩 감소하는 걸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던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화를 돋군 건 최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통계 수치였습니다. 네. 당국은 지난 5월과 6월 확정치를 한꺼번에 내놨는데 두 달 모두 당초 발표보다 25만 8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 통계치를 조정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폭이 10만 명이나 넘는 건 이례적인데 이를 두고 미국 경제가 관세 정책 충격으로 위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하게 통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이 강해지고 일자리가 돌아올 것을 주장했는데 정작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정반대로 움직이자 통계 자체를 조작으로 몰고 간 건데요.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노동통계국장은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돕기 위해 일자리 수치를 조작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주장했는데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에 주요 외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면서 다른 통계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이 무리하게 비행기 값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앞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면서 시장 경쟁이 사라지는 만큼 비행기 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 조치를 넣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이걸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올 1분기 세계 국제 노선과 광주, 제주 노선에서 공정위의 금지 조치보다 비행기 값을 최대 28% 올려받았는데 오. 이로 인해 약 19,000명의 승객들이 많게는 45만 원 더 비싸게 표를 사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조치를 어겨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6억 원에 달했는데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21억 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이행 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SPC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큰 질타를 받았었는데 글로벌 히트 상품 이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 근무 환경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삼양식품의 불닭신화 이면에는 이 직원들의 노동력을 갈아넣는 극심한 이교대 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 노동자들이 물량을 대기 위해 5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거나 한 달에 2번은 주 59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 격주 토요일마다 10시간씩 특별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매달 초과 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노동법에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최근 논란이 된 SPC보다 삼양식품의 야간 노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네. 사측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식품업계에선 삼양식품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삼양식품 측은 공장 설비 안정화에 따라서 올해 말 각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대부분의 특별 연장 근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법인데.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K 채식이 각광받고 있다고요? 네, 특히 사찰 음식 체험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은 627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채식과 관련해 관광 통역 안에 접수된 문의도 6월 한 달간 40건에 달해 한 달 새 7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SNS에서도 채식 키워드와 함께 시장, 자연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여럿 보이고요. 채식 전문 한식당 역시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네요. 전 세계 채식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채소 위주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우리나라가 채식 친화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콩으로 배미란님께서 임선우 캐스터님 일부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이 시간 뉴스 집중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하프타임 뉴스 일부에 계속 만나보게 되시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 3패 부근에서 화도분기점까지는 13km가량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인제터널에서 내촌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종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대관령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나 있습니다. 또 만종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용인에서 서창분기점까지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부근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부곡 부근 3차로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이 여파로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6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우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이었지만 발표 당일에 워낙 관세 뉴스에 묻혀서 주목도가 높진 않았는데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세제 개편안 소식 알아보기 전에 주말 사이에 나온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저희 KBS 출연해서 이 협상 막전 막후 진행 상황을 상세히 좀 밝혔어요. 일종의 뭐 이제 후일담, 협상 타결 후일담을 밝혔는데 네. 뭐 그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 네.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실 지난주 이맘때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그때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네. 미국 워싱턴에서 한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그 상무장관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예. 집에서 한 번 더 만났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어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이 상무장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때문에 네. 스코틀랜드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워싱턴에 있던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을 못 만났겠죠.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랑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약간 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 네. 그때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 국내 내부 정부의 협상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좋게 보자면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지만 적극적인 모습. 네. 나쁘게 보자면은 한국이 정말 급하구나, 더 내놓을 패가 없구나라는 아하. 취약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결국은 갔고 예. 결론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얘기가 아주 잘 풀렸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갔으면은 참 힘들었을 거다 이런 후일담도 내놨고 네.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조선업, 우리의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와주겠다는 카드가 이번에 굉장히 잘 먹힌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예. 많이 화제되잖아요.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빨간 모자 쓰잖아요. 모자. 마가라고 해서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거기에 쉽빌딩 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우리가 구호만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마가를 패러디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게 아마 지금 유튜브로도 아마 사진이 나갈 텐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부 공무원들이 동대문 가서 특별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특별 주문 제작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잘 먹혔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뭐 후일담을 좀 공개했습니다. 아, 정말 막판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총력을 다했다는 걸 여실히 예.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뭐 걸어 나올 어떤 레드라인이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뭐 레드라인이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일 안을 미국이 제시하면 네. 협상을 깨고 나올 각오도 있었다. 물론 그 레드라인이 뭐냐는 공개는 안 했어요. 네, 그런 네. 게 있었다라고 그런 후일담도 소개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말 힘도 없이 막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뭐 3,500억 달러짜리 대미 투자 펀드도 관심도 크고 또 논란도 큰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이 펀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관련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3,500억 달러 의 대미 투자 펀드예요. 네. 3,500억 달러는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490조, 5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대미 투자 펀드라고 하면 우리 주식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텐데 네. 너도 나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사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걸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게 펀드잖아요. 네. 참 펀드라는 명칭 그대로 이해하면은 한국에서 500조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뭐 물건 사고 하는데 쓴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당장 나오는 질문이 우리가 500조가 있냐? 그렇죠.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700조 원인데요. 네. 만약에 정부가 500조 원을 여윳돈을 만든다면 쉽게 말해서 정부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의 그런 느낌. 네,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정부의 설명은 이 이름은 펀드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각출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보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은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보증은 또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이니까 정확히는 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LG화학이라고 있잖아요. 예. 큰 기업이죠. 네. LG화학이 미국에 2조 원짜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뭘 짓냐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그걸 파는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짓습니다. 네. 2조 원입니다. 그걸 짓는데 엄청난 돈이죠. LG화학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네. 여윳돈 2조 원을 한 방에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출을 받는데 이 LG화학이 2조 원 중에 공사비 2조 원 중에 1조 4천억 원을 프랑스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프랑스 은행장님 입장에서는 네. 물론 LG화학이 한국의 유수의 대기업이지만 1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기업이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당연히 안 빌려주려고 하거나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아주 높게 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럴 때 한국 정부가 너희 불안한 마음 알아. 네. 대신에 만약에 LG화학이 장사가 안 돼서 못 갚으면 우리 한국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아. 너희 정부도 못 믿니? 그러니까 빌려줘. 이게 보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 건을 정리해 보면 LG화학이라는 한국 기업이 프랑스 은행에서 1조 4천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 돈을 미국 땅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돈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것도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 투자할 때 실적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한국에 있는 여윳돈이 미국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조달하는 게 미국으로 가는 거고 다만 한국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아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에 망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대신 갚아야 하니까 세금이 큰 부담이 생기지만 네, 네. 그렇지 않고 잘 돌아가고 수익 나고 또 재투자하고 대출자고 그러면은 정부가 당장 돈 갚을 일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갈림길이 되지만 어쨌든 당장 정부에서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현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당장에 이게 3,500억 달러 뭐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단위가 너무 커서 네. 덜컥 겁이 나는 건데 실제로 돈이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네. 의미고요. 자, 이제 세제 개편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말에도 세제 개편안 두고 여야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금요일 날 코스피가 거의 3.88% 거의 네. 4% 가깝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게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중에서도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리는 안 때문이다라는 게 시장과 야당의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세제 개편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세를 하는 안입니다. 네. 1년에 한 8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거는 안인데 네. 그 8조 원 중에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 그게 훨씬 큰 덩어리인데 사실 그건 별로 논란이 덜 되고 있고요. 네. 증권 관련 세금을 올립니다. 증권 거래세를 지금 증권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그게 거래액의 지금 0.15%인데 그걸 0.2%로 올리는 거 그게 있고요. 거기서도 한 증세 효과가 2, 3조 정도 늘어나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것도 크게 논란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네. 크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 가지고 어지간히 돈을 많이 벌지 않고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는 소득이 생겨도 소득세가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주식 부양을 위해서 주식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판 수익에는 대부분 면세를 해줍니다. 네. 다만 대주주는 과세를 합니다. 네. 20에서 25% 과세를 하는데 그럼 핵심은 누가 대주주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네. 이게 기존에 아주 뭐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봤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을 꾸준히 내렸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로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넓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걸 다시 5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과세 대상이 좁아졌겠죠. 네네. 근데 그걸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는 세제 개편안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다시 과세 대상이 넓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 주가를 띄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에 세금을 많이 물리느냐. 이런 여론의 반발이 생겼고 그게 또 그냥 여론만 있었으면 크게 힘을 덜 받았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주가가 아주 많이 빠지면서 예. 이거 봐라. 너희 세금 이상하게 하니까 한국 주식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국회 청원까지 올라오고요. 근데 다만 네. 오늘은 주식은 한 25% 조금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도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정부 세제 개편안 뭐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보통 정부가 어떤 법안을 내면 당연히 여당은 찬성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정부가 목요일 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금토 주말 사이에 여당 의원들이 나는 반대한다라고 나온 여당 의원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다시 좀 수정하거나 절충하는 거 아니겠느냐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예. 앞으로 의원들은 공개 발언하지 말아라. 대신 민감한 문제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리하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든 수정을 하든 빨리 정리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수정을 하든 원안대로 가든 그러니까 직진을 하든 우회를 하든 양당 간에 뭐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법인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 일괄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포함해서 증세를 하는 게 현재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고요. 네. 왜 증세를 하느냐?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1년에 걷는 세금, 1년에 쓰는 세금, 걷는 세금에서 쓰는 세금을 빼면 해마다 100조 원 정도 세금이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 네. 그게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한번 확 뛰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00조 원 정도가 세금이 부족합니다. 네. 한 해면 100조지만 10년이면 1000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까 700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대로는 존립 불가능하다. 결국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덜 쓰거나 정부가 세금을 덜 쓰거나 더 걷거나인데 네. 사실 우리가 정부가 쓰는 많은 지출 중에 상당 부분은 복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얼마를 준다, 뭐 양육수당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으셨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못 그렇죠. 들으셨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한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국민의 혜택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은 지출을 못 줄이면 정부의 수입, 세수를 늘려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방향을 증세로 잡은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증세가 얼마나 더 되느냐예요. 현재 정부의 계산으로는 1년에 8조 원 정도가 더 거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1년에 얼마씩 펑크가 난다? 100조씩. 100조씩 예. 펑크가 납니다. 100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8조 해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결국은 이 재정 증세를 어떤 최소한 본전이라도 영원이라도 맞추려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세입 증대, 그러니까 증세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어야 될 거다. 물론 이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 과연 선거가 다가오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네. 적어도 숫자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증세가 현재로서는 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1분 좀 적게 아래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깎아서 혜택을 늘린 분야도 또 없진 않잖아요. 증세보다는 그 뭐 숫자는 적습니다. 효과는 적습니다만 가장 많이 깎아주는 분야가 다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자들 잘 아시겠지만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도가 300만 원까지인데 지금은 자녀가 1명이든 자녀가 5명이든 다 3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자녀가 없으면 300만 원, 자녀가 많으면 400만 원까지 예.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줍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세금을 얼마를 덜 내는 거냐면 4인 가족 잡으면 1년에 소득세를 15만 원 정도 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이면은 소득세가 15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감세들이 이번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경제 포커스 KBS 김준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불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셔야죠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추스리다는 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이때는 몸을 가누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추스르다를 써서 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추스르다란 동사는 일이나 생각 따위를 수습해 처리하다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민심을 추스르다, 이번 사태를 잘 추스르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스르다는 르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연결될 때는 추슬려가 아니라 추슬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앓거나 몹시 지쳐 허약해진 몸이 차차 회복되다란 뜻과 떨어졌던 원기나 기세 따위가 회복되다를 뜻하는 자동사인 추서다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폭우는 현재 소강 상태지만 폭염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고습도의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동쪽 지방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경상권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의 빗줄기가 강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충북과 호남, 경상권,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60mm, 영남, 전남, 동부 많은 곳은 8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하천이나 산간 계곡에서의 피서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 보다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최대 40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6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높겠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 등 30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또 프로그램 새 단장으로 보다 풍성하게 준비한 코너죠.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로 슬기로운 법률 생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최근 늘어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혹시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 그렇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주제에 관련된 질문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미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휴전선 일대에 있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시킨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부터 내린 비로 지금 비 피해가 컸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제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었는데요. 네. 다만 이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는 지금 확인 중이고요. 네. 지금까지 7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이재민 2,130세대 3,009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500세대 2,024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고요. 네. 잠시 소강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200년 만에 한번 내릴 만한 수준으로 이례적인 폭우 물폭탄 쏟아붓다가 예. 강한 강수구름대가 현재로서는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고요. 오늘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집니다. 조정된 강수량 보면 전북 동부와 영남 지역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50에서 60mm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경상권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네.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이게 한 차례 폭우가 내린 다음에 또 오면은 피해가 커지잖아요. 예.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비가 한번 이렇게 왔다 하면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쏟아붓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충남 금산 출신입니다. 4선 중진이고요. 예. 충청권 출신 민주당 당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네. 경선에서 뭐 이변은 없었고요. 60% 넘기면서 박찬대 후보에게 압승했는데 네. 그 박찬대 후보도 나름대로 선전을 한 게 대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네. 과반 넘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은 명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좀 따라붙긴 하는데요. 네. 일단 정청래 대표 보면 강성으로 좀 분류가 되는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어떤 쇄신을 못 하고 있고 사과 제대로 된 사과가 안 나오고 극우하고 단절을 못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강성계를 원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사태 종식하고 집권 초에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들한테 이제는 의원들 말이 안 먹힌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정청래 호가 출범하는 이상 야당과 좀 강대강 전선을 일단은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도 그럴 게 딱 예상대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의힘이 내란을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네. 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네.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이 검찰 언론 사법개혁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네.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고요.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들은 뭐 협치보다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강한 리더십을 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본인이 뭐 대포라고 얘기를 비유를 했을 만큼 네. 이제 어떤 강성의 모습, 그래서 세서 선택을 받긴 했는데 세서 부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커다란 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균형.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이제 여당 첫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과의 그런 발도 맞춰야 되면서 어떤 민심도 잃지 않아야 하는 예. 그 균형,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당심도 챙겨야 되는. 근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 문장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일단 개혁 입법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강경 일변도로만 갔다가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일, 이거는 막아야겠죠. 네. 원래 이번 민주당 당대표 자리가 임기가 1년짜리예요. 예. 그 전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나가면서 네. 하게 된 건데, 그 1년짜리 임기지만 굉장히 탐이 나는 자리였던 거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칫 과한 강성 행보는 수도권 중도 민심을 사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정청래 대표 좀 행보를 보면 취임 직후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감싸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굳이 했어야 할 말인지는 모르겠고 갑질당한 보좌진들은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은 누가 감싸주나요? 예. 그래서 애초에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아서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우여곡절 끝에 사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의 여론은 안 본다는 뜻인 건가? 좀 우려되는 면이 있고 네. 당원들만 보고 가다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리스크가 있고요. 예. 일단 어제 첫 일정으로는 전남 나주 수해복구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접 이제 더워지기 전에 빨리 일해야 된다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뭐 썩은 오이줄기, 폐 비닐 이런 것들도 뭐 손수 밖으로 걷어내면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오후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 네.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맞설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말쯤이면 전행해질 텐데 그 청사진을 들어볼 수 있는 비전 대회가 있었죠. 네,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첫 비전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5명 후보들이 다 모였어요. 네. 근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에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윤석열 그리고 여권 때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네. 라고도 했는데 여전히 이 찬탄 반탄 이 탄핵을 대하는 자세 네. 이 태도 이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는 대놓고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못 들었다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답했고 예. 장동혁 의원은 이 전한기 씨 같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연 연합 토론회 참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면회를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반면에 그 탄핵 찬성파라고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이 당시에 그 윤 전 대통령 체포 막는다고 막 관저 찾아가고 그랬던 의원들 있잖아요. 45명 그렇죠. 인적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쇄신위원회 구성해서 이 사람들은 탈당하거나 징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당을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결국에 끊을 수 없던 거는 이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요거 키워드가 있었고 또 대여 공세도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향해서는 이 김문수 후보가 반미, 방화범, 폭력범이 민주당 대표다. 장동혁 후보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번에도 당 자체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 또다시 당 혁신은 뒤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 시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특검이 재집행에 나설 걸로 보여요. 네. 그동안 특검이 와서 이제 조사하자 했는데 그 소환 요구를 재차 거부를 했고 예. 그래서 특검팀이 1차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하면서 상당한 어떤 충격을 예. 줬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추태를 부린다라는 비난도 이어졌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은 이거예요. 특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니까 수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구치소가 협조해서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불법 감금과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나 끌고 가면 이거 불법 감금이고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까지 이 수위를 벗고 이렇게까지 체포를 거부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예. 네,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야 된다.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담요로라도 말아라. 이렇게 또 예.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응하면서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할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재집행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고요. 네. 네. 그 전날인 6일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남은 시간 월화 뭐 늦어봤자 수요일 요렇게 되는 건데요. 네. 특검은 물리력 써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요 대응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다시 한번 충돌이나 또 대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내란 특검팀도 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롯해서 한덕수 전 총리까지 이 계엄 당일 공무위 관계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이상민 전 장관 오전부터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계엄 주무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을 방조하고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본인이 이제 중간에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하달했다라는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예. 그리고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본인은 그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랬죠. 그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혔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거는 그런 계엄 문건이 아니고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은 이번 주 중에 또 한덕수 전 총리도 다시 불러다가 이 CCTV 속 상황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 그럼 이상민 전 장관하고 말이 어떻게 또 이렇게 있는 다른지 네. 같은지 이런 것들을 또 볼 거고요.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는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환하고요. 이어서 칩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도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대상으로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거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할 때 그 출국하고 사임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 불법 행위 조사하기 위해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VIP 경로설 나온 당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하나라서 추가로 또 김용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 이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이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법안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리고 수정안 상법 개정안 등입니다. 네. 평가로는 더 세졌다. 이렇게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요 법안들이 다 여야 대치가 좀 첨예한 그런 쟁점 법안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산업 마비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이 필리버스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늘 따라다녀요. 그리고 의석수 고려하면은 요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해도 민주당이 표결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법안당 24시간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쪼개서 한다는 그 살라미 전술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7월 국회 안에는 법안 한 개만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 그러면 이런 여야 갈등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심화할 전망이고요. 민주당은 7월 국회 때 처리 못한 쟁점 법안을 8월 달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라서 현재 우선순위를 내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매듭 짓고 취임 후에 2달 만에 처음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는데 뭐 휴가라고는 하지만 이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서 마냥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뭐 원래 워커홀릭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예고된 휴가 일정이었고 사실 휴가를 안 가는 문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명목상으로는 휴가를 쓰긴 써야 되고 그렇게 명명을 하긴 하지만 네. 쉬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관세 협상을 어쨌든 간 어찌저찌 15% 받아내서 끝났는데 그 전에도 관세 협상 타결됐을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안보 협상, 이 방위비 테이블에 네. 오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이거에 대한 구상으로 바쁠 것 같고요.
이거는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한미 간 안보 문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상회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자리가 될 거고요. 예. 또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짓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특사로 거론된 아니면은 요청된 이런 인물들이 뭐 조국 전 대표라든가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포함될지 관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업무에 복귀하면 내각 구성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낙마한 후보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지명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네, 이번엔 오늘부터 한층 더 알차게 세단장한 코너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그 최근 몇 주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3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무섭고 좀 놀라셨을 텐데요. 네.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사전에 경찰에 스토킹 피해가 신고된 경우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것은 물론 예. 가해자들에게 접근 금지 등 잠전 조치까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만으로는 살인을 막지 못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 접수는 31,947건이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5월까지만 해도 14,088건이 접수됐다고 할 정도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 건수의 절반도 안 되는 4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는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을 계속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이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또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우리 천수희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스토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스토킹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게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정한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네. 따라다닌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가는 길을 막아서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뭐 지켜보는 행위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흥신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막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사람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흥신소 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의뢰하는 것 자체도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물건이라든지 말, 소리, 뭐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모두 포함을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메일을 보내고 뭐 네. 문자를 보내는 것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톡에 보면 저희가 멀티 프로필이라고 해서 네네. 그 내가 설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내가 설정한 일부 화면으로 프로필 사진이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멀티 프로필의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내용을 55회에 걸쳐 변경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이기 때문에 뭐 원치 않는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모바일 기프티콘을 계속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스토킹이 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행동들 중에 물론 좀 특이한 것도 있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토킹의 모습인 것 같고요. 약간 생각지도 못한 행위가 스토킹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있는데요. 그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이제 스토킹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나도 모르게 내 집 앞에 막 물건이 부서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좀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주거지를 계속 배회하면서 물건을 훼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네. 손괴죄에도 해당을 해요. 그래서 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 예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제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또 현관문 손잡이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를 집어넣어서 스토킹과 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명칭, 또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됩니다.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도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네.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사칭해서 계속 내가 모르는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서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판례가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SNS에 피해자 명의로 그 계정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경우 예. 그리고 또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도용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들도 피해자에게 내 명의나 내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스토킹이 해당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행동들을 하면 바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돼야만 스토킹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판례는 단순히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이나 아니면 장소적 근접성 아니면 방법이 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같은 범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스토킹을 했다는 등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이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회만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거주지 근처에서 마주쳤다든지 아니면 뭐 4일간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가 이제 멈추고 다시 7개월이 지나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뭐 종이만 놓아두고 온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고 또 이전 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3주간 피해자에게 뭐 10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네, 사실 3주간 10번이면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보는 스토킹의 지속성, 반복성은 단 1, 2회의 행위에는 반복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한 후에도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예. 그때 바로 행동을 멈춰야지 의사에 반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지속성, 연속성 이런 표현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까도 뭐 네. 3주간 10회 이런 건 좀 예.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어도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안에 반복할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나 횟수 뭐 관계없이 지속성,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엄청 용기가 많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네네. 일반인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따라다녔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내가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이럴 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도 스토킹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파악할 때에 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즉 피해자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통 사람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륜인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은 유부남이었는데 어느 날 그 유부남 분이 여자한테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남자분의 부인에게 계속해가지고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전화를 해서 뭐 끊어버린 행동을 반복을 했는데 부인이 이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만나서 얘기하겠다. 전화로는 힘들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은 그 부인분도 불륜 사실을 일부 알고 있어서 이제 누구인지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미 3달간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게 되면 좀 의문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는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보고 스토킹 범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그 스토킹 범죄 관련된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 가해자들이 뭐 헤어진 사이인데 조금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찾아간 것뿐이다라든지 상대방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가 뭐 아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를 느꼈다면, 두려움을 느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겠죠. 네, 그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시도 내가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있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만 한다면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일부 판례 중에서 헤어진 연인 간의 관계에서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별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뭐 공포심이 아니라 불쾌하고 싫었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요즘에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굉장히 좀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일어난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들이 교제 후 이별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임을 고려할 때에 연인 사이라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한 판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에서 스토킹 범죄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지원단에서 업무를 도와드리기 전에는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친구를 돕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수년 전에 졸업한 중학교 동창에게 안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 정도의 남학생이었지 그렇게 친분 관계는 없었다고 하는데 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으니까 처음에는 반가워서 답장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연락을 그만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번호까지 바꿔가지고 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20살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친구 그 상대방 가해자가 이 친구가 언니랑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가 곧 찾아간다고 전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하다가 이렇게 가족
뭐 여동생이나 언니까지 언급을 한다고 하면은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다. 너무 다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신고감도 아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중학교 동창인데라고 이제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게 범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무섭고 괴로운데라는 생각으로 다 차단을 했는데 그 뒤에도 가해자가 번호를 계속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사는 동네를 계속 배회한다는 연락을 다른 친구들로 받아가지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이랑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반가워서 그런 거지 오버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경찰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인지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알던 사람이 내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니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취업된 직장까지도 그만두게 됐는데요. 뭐 가해자, 그다음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선도 아직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친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보는 것이 스토킹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경험한 혹시 뭐 또 다른 사례 더 있을까요? 또 이제 남자분이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도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도와드렸다는 분도 남자분이셨는데, 그래요? 남자분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한 사례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대학생이었고 군복무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기존에 이제 알던 아이디와 비번으로 그 남자친구의 모든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휴가를 나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강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닭살 돋았어요.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거기서 버스를 안 타면 군대에 복귀를 하거나 휴가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분에게 욕설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남자분들의 가족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막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는데 처음에는 남자분은 이제 사랑하던 사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힘든가 보다 해서 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남자분에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고 또 가해자 스스로가 자해까지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죠. 근데 가해자인 여성분이 말했던 게 자기 같은 체구가 작은 여자가 그런다고 해서 저 덩치가 큰 장정이 공포심을 느꼈겠냐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무서운데요? 스토킹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포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죠.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꼈는데 당사자는 맞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또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관련 법령 개정이나 이런 움직임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한 5년 전이었는데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된 개정안은 총 19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 국회는 여러 가지 정쟁에 매몰돼서 뭐 중요한 법안들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의미 있었던 개정안 중에 하나는 이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었는데요. 뭐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10분간 서성거린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또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현행법상에 이러한 행위 역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개정안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원이 잠정 조치를 결정한 후에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땡땡땡이 법이라고 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떤 입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스토킹 범죄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들어온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718님께서
꽃바구니나 뭐 모바일 쿠폰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이 선물 공세 이런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네. 어떤 물건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가해자분들 중에는 내가 직접 갖다 주지 않은 거 아니냐, 뭐 택배로 보냈다, 혹은 뭐 제3자가 배달해 준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도 스토킹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래된 일이지만 저도 직장 내에서 스토킹 당해서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때는 어리고 무서워서 퇴사를 택했는데 회사 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제 직장 내에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 외에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를 만약에 뭐 스토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뭐 강제로 퇴사한다거나 뭐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불가하게 규정이 아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이런 이제 스토킹 행위를 당했음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을 통해서 조금 안전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0630님, 스토킹 가해자가 가족이어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 뭐 당연히 성립이 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이혼 이제 소송 절차 과정 중에 있는 부부 사이에 네, 뭐 예를 들면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가족이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양육권을 협의한다, 혹은 뭐 재산 분할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계속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까 뭐 남녀의 구분도 없다고 했는데 가족도 뭐 구분 없이 네, 스토킹 그렇습니다.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6199님,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는 빨간 머리띠를 하더니 오늘은 파란 핀을 했네. 토끼를 좋아하나 봐. 토끼 키링을 달고 다니네. 오늘은 토끼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었네. 뭐 이런 좀 세세한 것들을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관심 있다는 걸 표시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좀 느껴야 돼요. 네. 그래서 단순히 불쾌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하는 예. 것들은 네.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네. 이 부분은 처벌받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관심이 약간 사적인 부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 거주지 관련된 막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스토킹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집 앞에 찾아가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알게 된 업무 전화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집에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대방도 공포를 느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입니다. 오늘부터 상담 시간이 강화된 만큼 또 상품도 바로 드리겠는데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은 7718님, 0630님께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 한 번 더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또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올라가고요.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의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주 뭐 음식 관련된 이야기들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입맛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평론가님은 좀 어떠실까요? 네, 저는 뭐 입맛이 없어서 끼니까지 건너뛰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음식 만들기가 좀 번거롭다.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 건 있죠. 네. 그래서 구운 계란을 비상식량으로 상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 끼실록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궁금한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아마 복날 보양식은 많이들 챙겨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매년 복날이면 삼계탕집에 줄이 길다 그런 뉴스가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복이 원래 열흘 간격으로 삼복, 즉 초, 중, 말복이 있는데요. 네. 이미 중복이 7월 30일이었으니까 지났고요. 올해는 8월 9일의 말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삼계탕 드시면서 기분 내실 기회가 한 차례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런저런 보양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 복날에 잘 안 챙기면 괜히 좀 섭섭한 기분이 드는데 이 복날을 정해서 이렇게 보양식 챙겨 먹었던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복날의 어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복날에 쓰는 그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붙었으니까 의미가 짐작이 가시려나요? 이게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지낼 만큼 더운 날을 의미합니다. 네. 엎드릴. 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올해 초복이 7월 20일이었고 열흘 간격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복날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찾아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데요. 네, 진나라의 덕공 2년 즉 기원전 676년에 처음으로 복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500~600년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날인 셈이죠. 그러네요. 네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날이 찾아오면 더위를 이기라는 의미에서 높은 관리들에게는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했다고 하고요. 네. 뭐 서민들은 이제 귀한 쇠고기 대신 개고기를 끓여 먹었고요. 시원한 계곡을 찾아 더위를 이겨냈는데 이를 복다림 또는 복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흔히 뭐 복날에 먹는 보양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삼계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면 삼계탕을 언제부터 이렇게 보양식으로 먹었던 걸까요? 네, 이게 이야기가 좀 긴데요. 찬찬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삼계탕이라는 음식의 명칭을 쓴 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석기 유적에 닭뼈가 출토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 일단 뭐 닭을 먹은 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문헌에도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그 100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음식이 문헌에 닭국 또는 닭백숙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백삼 가루를 넣고 끓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인삼은 가공 방식에 따라 수삼과 백삼 그리고 홍삼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가운데 있는 백삼은 4년 정도 재배한 수삼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 햇볕에 말려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백삼 가루를 쓴 닭국 조리법이 일제강점기 1917년 방신영이 펴낸 조선요리제법에 담겨 있습니다. 잠깐 이제 조리법 소개를 해보자면요.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발과 날개 끝과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뱃속에 찹쌀 3숟가락과 인삼가루 1숟가락을 넣고 쏟아지지 않게 잡아맨 후에 물을 10보시기쯤 넣고 끓인다. 여기에서 이제 물 한 보시기는 대략 200에서 250ml, 즉 한 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조선 요리 제법이 사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방신영 저자는 요리인이자 이화여전 가사과 교수였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은 또 절판되었습니다만 요 몇 년 사이에도 몇 차례 정식 복간이 되어서 저도 사실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 요리제법은 이제 1917년에 초판을 발행한 후에 1962년까지 총 45년에 걸쳐 34판을 찍었을 정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 제 686호이기도 하고요. 문화재예요. 네네, 이렇게 조선 요리제법이 계속 개정돼서 나온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이 1921년
출간된 것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네. 찾아보니까 네. 닭국과 백숙이라는 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닭국은 그냥 닭과 후춧가루만 넣고 끓이고요. 네. 백숙은 우리가 아는 삼계탕과 비슷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백삼가루를 닭의 뱃속에 찹쌀과 넣어 끓이는 그런 조리법이었습니다. 네. 이런 백숙이 대략 1950년대를 거쳐오면서 게삼탕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닭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계탕보다 게삼탕이 좀 더 닭 중심이라는 거에서 뭔가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렇게 닭과 인삼을 같이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음식 궁합이 좋다면서요. 네, 여름에 뭐 시원한 냉면도 인기가 좋지만 이제 한국식으로 따져보자면 이열치열을 보양을 그렇죠. 더 좋은 방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뜨거운 게삼탕을 먹으면 몸에서 땀이 덜 나고 기운이 솟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참고로 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없는 걸 한방에서는 기가 허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흔히 쓰이는 환기는 가루부터 쓰였던 인삼 또는 백삼과 더불어 기를 보해주는 약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삼계탕을 땀을 줄이고 입맛을 되살리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유익한 음식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삼계탕을 서양 요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도 또 재미있습니다. 네. 예, 서양 요리에서는 물 대신에 그 뭐 스프 같은 걸 끓이고 이럴 때 네. 닭 육수를 기본적으로 내썼습니다. 네. 뭐 소의 고기나 뼈에 비해서 닭의 국물이 맛이 강하지 않고 중립적이면서 감칠맛을 보태주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삼계탕도 인삼을 비롯해서 황기니, 대추, 마늘 등 온갖 재료를 넣고 끓여도 그 맛을 잘 살려주는 국물 음식이 되는 거죠. 네. 뭐 요즘은 워낙 어린 닭을 쓰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를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그런 재료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게삼탕 이전에는 보양식으로 이렇게 닭고기를 즐기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고 믿어왔는데요. 네. 또 이에 반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변상벽이 그린 자웅장추라는 풍속화인데요. 네. 참고로 변상벽은 고양이와 닭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서 네. 변고양이 또는 변닭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지경이었는데요. 네. 그런 그가 1750년경에 그린 닭 그림이 바로 자웅장추입니다. 누런 암탉과 푸른 수탉이 병아리 7, 8마리와 함께 있는데요. 네. 그림 왼쪽 위에 마군우 혹은 마성린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요. 네네네. 흰 털과 검은 뼈는 무리 가운데 우뚝하고 기질이 유독 별나지만 오덕은 남았구나. 의원에게 들었는데 묘약을 다릴 때에는 아마도 인삼과 백출이 들어가야 너의 공이 기특해지겠지. 이것은 이제 18세기 이때도 닭이 보양식이었고 네. 또 인삼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고 묘약이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한편 이제 조선시대 이수광도 1614년의 지복유설에서 복날은 양기에 눌려 음기가 엎드려 있는 날 이라 썼습니다. 네. 이때 사람들은 게장국, 육개장, 임자수탕, 적소두죽 이건 팥죽이고요. 네.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 임자수탕은 주로 궁중과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여름철 보양식인데 역시 닭국물이 바탕입니다. 끓여서 차게 식힌 닭 육수와 볶은 깨를 갈아 섞어서 국물을 만들고요. 네. 여기에 닭고기, 달걀지단, 오이채, 미나리, 표고버섯 등 고명을 얹어서 먹습니다. 볶아서 먹는 들깨를 임자라 불렀기에 네. 임자수탕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흑임자 할 때 그 임자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궁중과 양반가에서는 이렇게 보양식도 굉장히 다채롭게 즐겼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좀 기록된 게 있을까요? 네. 지금도 산란을 준비해 지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지금 7, 8월이 가장 맛있는 시기로 꼽히긴 합니다만 네. 조선시대 궁중과 양반가에서는 민어를 활용한 찌민어 탕이 최고의 여름 요리였습니다. 민어. 네네. 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보면 민어는 맛이 달고 무더운 여름에 먹으면 기운을 북돋운다라고 기록되었죠. 예. 특히 이제 서울 반가 양반의 집에서는 육개장이나 민어탕을 주로 끓였습니다.
과거에는 민어는 여름에만 먹는 별미였지만 지금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어가 알을 낳으려고 7월에서 9월에 서해 연안으로 모여드는데요. 네. 이제 조선 시대라면은 어업 기술이 부족했을 때니까 이 제철만을 기다려서 근해에서 잡아야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나가 잡아오기 때문에 이제 제철이 따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민어라고 하면 뭐 몸에 좋은 것도 알고 네. 이게 못 먹는 부위가 없는 만능 식재료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민어탕은 일품, 네. 도미탕은 이품, 보신탕은 삼품이라 불릴 정도로 기력 회복엔 역시 민어탕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네. 더군다나 민어회, 민어탕, 민어구이, 민어전, 민어 뼈다진 등등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어는 못 먹는 부위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비늘과 쓸개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서 바다의 소라고 불리죠. 아하하, 네. 소도 뿔을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제철 민어는 뭐 이게 바다 생선이냐 할 정도로 비린내가 전혀 없고 풍성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네. 소화 흡수가 빠르고 비타민,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몸에 약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으로 꼽히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민어탕은 조선시대부터 여름 복다림 음식 가운데 으뜸으로 쳤고요. 네.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단골로 오르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민어는 전남 신안 임자도, 지도 그리고 영광 나골도 부근에서 잡힌 것을 최고로 치죠. 이렇게 민어라고 하면은 약간 고급 음식이라고 쳐서 양반가에서나 즐겼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복날의 서민들은 뭐 어떤 보양식을 즐겼을까요? 물고기 가운데 또 보양식으로 훌륭한 게 또 추어, 즉 미꾸라지가 있죠. 추어탕. 네, 장어에 버금가는 영양을 갖춘 보양식 재료이지만 원래는 양반들이 이제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 음식을 소개하는 조리서에는 추어탕 조리법은 고사하고 사실 뭐 명칭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요. 뭐 하지만 추어를 먹었다는 흔적은 송나라 사신 서긍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역사가 11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대 고려의 생활 풍속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에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며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예.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조개, 왕새우, 무명조개, 대게, 굴, 거북선이 있고 해조인 다시마도 귀천없이 좋아한다라면서 모두 11종류의 해산물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맨 처음으로 미꾸라지가 등장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나머지 10종류는 다 바다 해산물이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네. 미꾸라지만 민물고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하천이나 논에 흔해서 서민들이 오래전부터 미꾸라지를 먹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 말고요. 혹시 선조들이 좀 보양식으로 즐긴 음식 중에 의외의 음식도 뭐 있을까요? 네, 의외로 풍성하고 열량이 높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요. 네. 열량이 낮고 소화가 잘 되는 보양식을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죽인데요. 죽. 네네. 복날에 죽을 쑤어 먹으면 논이 생긴다. 여름철 흰죽 한 그릇이 인삼탕 한 그릇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보신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만큼이나 이제 정반대 발상을 전환해서 네. 담백한 음식을 적게 먹어주는 것도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논리겠죠. 예. 특히 이제 콩과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만든 콩죽을 제일로 삼았는데요. 콩의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을 감안하면 네. 매우 영양가 높고 현명한 선택이죠. 예. 또 적소두죽이라 불리는 팥죽 또한 대표 복다림 음식으로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 삼복더위로 허해진 몸을 보하고 피로를 해소했습니다. 네. 팥죽의 붉은색에는 악귀를 쫓고 병치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도 담겨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챙겨 먹는 관습이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네,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을 먹듯 일본은 여름에 장어를 먹습니다. 아, 그렇죠. 여름이면 장어를 꼭 한 번은 먹어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한편 낙타, 발 등 온갖 신기한 식재료를 다 요리해 먹는 중국에는 여름철에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와 불도장들을 등을 즐겨 먹습니다. 네. 허거는 뭐 국내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서민 음식이죠. 예. 닭고기와 돼지뼈 등을 우린 육수에 소고기, 양고기, 어묵, 채소 등을 즉석에서 익혀 먹는 음식입니다. 네. 뭐 불도장은 잉어, 불에, 사슴 힘줄,
해삼, 송이버섯 등 귀한 재료를 오래 끓여 만든 보양 음식인데요. 특유 이제 구수한 냄새가 나서 사찰에서 수련 중인 승려 혹은 부처님이 향에 취해 담을 넘어올 정도다. 그래서 이름이 불도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를 보면 감이 잡히시는 것처럼 비싼 재료를 오래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또 아무 음식점에서나 내지 않는 음식이라 허거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제 1년 내내 무더운 열대기후권에 속한 베트남에서는 라우제라는 탕 종류의 음식을 먹는데요. 진한 사골 국물에 쑥갓, 부추, 시금치 등 채소와 양고기를 넣고 끓여서 먹는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식가의 천국인 프랑스에서는 가장 무더운 7월에 농어 스테이크를 즐겨 먹고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곤달걀과 비슷한 발룻을 먹는데요. 이게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것입니다. 그렇죠. 덥기로 유명한 인도에서는 매콤한 소스를 발라 화덕에서 구운 탄두리 치킨을 먹고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복을 앞두고 보양식으로 어떤 음식 먹었는지 또 삼계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끼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